아침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지 안 찌는 체질로 변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몸속에 있는 지방을 빼고 싶은 분이라면 아침 식사 전략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걸으면 칼로리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다이어트에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걸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지방이 잘 안 타는 몸이 되고 저녁, 밤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침을 굶었기 때문에 호르몬 신호가 잘못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그냥 아침을 먹어라가 아니고 어떻게, 무엇을 언제 먹어야 여러분의 몸이 하루 종일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변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먹게 되는 시간이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 많게는 14시간 정도까지 공복을 한 이후에 아마 아침을 드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공복을 거친 우리 몸은 아주 특별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슐린 감수성이 최고조라는 거죠. 두 번째가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첫 번째는 인슐린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계속 영상에서 인슐린 농도가 낮아야지 지방 분해 효소가 켜지고 지방 저장 모드가 아닌 지방이 분해되는 모드가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거는 우리 체내의 인슐린 농도가 낮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방이 타는 몸인 상태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혈당이 들어오면은 인슐린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라는 얘기는, 항상 하루 중에 코르티솔 수치, 이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항상 최고조입니다. 24시간 중에. 이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몸속에서 단 거를 먹고 싶고, 그다음에 혈당이 올라가는 식품을 먹고 싶고, 이제 인슐린 분비를 작동하려고 딱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인슐린 감수성이 최고조라는 얘기는, 이제 인슐린 나 분비할 거야, 준비가 돼 있다, 혈당 단 거만 들어와봐, 나 인슐린 분비 시킬 거야 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라는 이야기도 인슐린을 이제 분비하기에 최고의 순간이다.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지방으로 저장할 거야. 그래서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지방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아침에 아침 식사로 어떤 거를 먹냐는 정말로 중요한 그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 여러분이 첫 식사로 시리얼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일 주스, 떡, 믹스커피, 만약 이런 정제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코르티솔 상태에서 혈당을 오르는 그 음식이 딱 들어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딱 올라가게 되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우리 몸의 체내 인슐린 농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지방 저장 효소가 스위치를 켜고 지방 분해 효소는 스위치를 완전히 끄는 그 상태로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르몬 교란인데요. 이제 우리 인슐린이 확 나왔기 때문에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다시 그렐린, 공복 호르몬이라는 그렐린이 확 나와서 한 10시쯤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배고프다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포만감을 느껴주는 렙틴이라는 신호는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가짜 배고픔이 찾아오게 되고, 하루 종일 배고픔과 식욕과 싸우는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아침 식사를 첫 식사로 해야 되냐? 제가 아침 식사에 대해서 잠깐만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아침 식사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우리 조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breakfast라고 합니다. 근데 이 breakfast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 fast가 공복이라는 뜻입니다. 브레이크는 깨다는 뜻이니까 바로 공복을 깨다. 이게 아침 식사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아침 식사는, 나는 아침 안 먹는 게 편해. 그래서 나는 아침 안 먹어도 식욕이 안 올라오고 안정적이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12시쯤 돼서 점심을 먹는데, 진짜 여러분이 국밥 한 그릇 먹고 막 그냥 치킨에 제육에 막 이런 거 먹고 할 게 아니고, 난 점심에도 아주 잘 먹을 수 있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아침을 거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점심이 여러분의 첫 식사, 브렉퍼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첫 식사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식사를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집에서 정확하게 잘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아침을 건너뛰고 공복을 조금 더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게, 나는 식욕 호르몬이 올라와서 내가 내 공복을 못 참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 10시, 11시 되면 달달한 거 먹거나 내 배고픔 레벨이 0으로 떨어져서 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 혹은 점심까지 꾹꾹 참았다가 점심에 국밥을 완전히 특 사이즈로 한 그릇을 밥 한 공기까지 추가해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그런 분들은 처음 식사, 아침 식사인 처음 식사를 제대로 드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제대로 된 아침 식사가 어떤 거냐? 오늘 하루를 내가 지방을 연소하는 모드, 지방 저장 스위치를 끄고 지방 연소되는 스위치, 한마디로 지방 분해 스위치를 켜려면은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최고의 첫 식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연소 스위치를 딱 켜는 그 식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식사는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좋은 식이섬유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되면 선순환을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단백질과 좋은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걸로 든든하게 첫 식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 금지하는 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이 많은 음식 같은 경우는요, 포만감을 주는 GLP-1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12지장에서 나오는 CCK라든지 아니면 PYY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요, 쭉 배부르게, 한마디로 포만감을 계속 느끼게끔 만들어줍니다. 2018년에 뉴트리언츠라는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하루 종일 공복감이 적고 총 섭취 칼로리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내 미생물이랑 단쇄지방산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 식이섬유 얘기했죠?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잘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유익균이 이 식이섬유를 먹고 단쇄지방산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단쇄지방산이 우리 몸의 에너지 센서인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은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깨우고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장내 환경, 장내 미생물, 그리고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그 장내에 있는 유익균이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고 그 단쇄지방산이 지방 연소 모드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그 지방 연소 모드가 작동이 돼서 미토콘드리아도 건강해지고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단쇄지방산이 그냥 그렇게 AMPK 효소만 활성화하고 지방 연소 모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장에 있는 장벽, 염증,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합니다. 바로 이 단쇄지방산이. 그렇기 때문에 단쇄지방산을 생성하는 걸 아침부터 꼭 드셔야 되는데, 장뇌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건강한 장내 환경이 됐을 때 장뇌축을 통해서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뇌의 비류라고 불리는 BDNF라는 거에 생성을 도우는데, 얘가 하루 종일 우리가 맑은 정신이랑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잘 설계된 아침 식사는 인슐린을 낮추는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지방 분해 효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이랑 단쇄지방산을 생성해서 식욕도 낮추고 혈당을 완만하게, 그 다음 염증을 줄여준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AMPK 효소,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BDNF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지방 연소 모드로 가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나쁜 건가요? 제가 아침을 먹게 되면 간헐적 단식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이렇게 저희 회원분들도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간헐적 단식 원리는 되게 훌륭합니다. 인슐린한테 쉬는 시간을 줘서요, 지방 연소 스위치를 켜게 되고요, 세포를 청소하는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시간이 마지막 막바지에 왔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너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공복을 깨는 거라 그랬죠. 이 공복을 무엇으로 깨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복을 내가 먹고 싶었던 치킨, 피자, 햄버거, 국밥 이런 걸로 깨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공복을 깨기 때문에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니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몸에 있는 호르몬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일단 그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 하시기 전에 아침도 드시고 간식도 드시면서 먼저 여러분의 호르몬을 안정화시키는 게, 식욕 호르몬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천천히 단식 시간을 늘려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안 되시면 11시간, 12시간부터 하시고 13시간, 14시간 천천히 늘려가셔야지, 그냥 다이어트 좋다고 바로 막 하루 종일 단식하는 거, 16시간, 뭐 심지어는 23시간 단식하는 거 그렇게 하셨다가 여러분 식욕 폭발합니다. 그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몸의 호르몬이 교란되는 거다. 그래서 16시간 단식으로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해진 인슐린이 빵이나 정제탄수화물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일반적인 아침 식사 했을 때보다 공복이 더 길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더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훨씬 더 혈당 스파이크를 확 일으키고 인슐린 쇼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굶어서 예민해진 몸에 완전히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최고의 전략은 두 가지 원리를 통합하는 겁니다. 내 몸의 신호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복을 좀 버틸 수 있고 혈격이 폭발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조금 유지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는 공복을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첫 식사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공복을 깨는 첫 식사를 반드시 식이섬유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헐적 단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단백질을 하루에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식이섬유를 하루에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장내 환경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줄어들고 심지어 손발톱이 깨지거나 머리카락까지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 하시면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실 거면 먹는 시간 동안 충분한 단백질과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단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서 최고의 전략은 두 가지 원리를 통합하는 겁니다. 내 몸의 신호에 따라서 공복 시간을 편안하게 유지하되 그 공복을 깨는 첫 식사는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린 최고의 첫 식사 원칙을 여러분 따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지방을 녹이는, 여러분의 몸이 지방이 연소되는 모드로 만들 수 있는 아침 식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단백질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단백질은 한 끼에 30에서 40g 정도, 30에서 40g 정도는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는 여러분 근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이랑 PYY를 분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백질은 한 끼에 아침 식사에 30-40g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침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아침에 제가 권장하는 거는 한 10g 이상을 챙겨 드셔라. 이렇게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풍부한 식이섬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채소도 있고요, 통곡물도 있고, 콩류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과일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은 제가 추천하는 건 10에서 20g 정도 드시는 건데, 좋은 지방이 10에서 20g 정도를 아침에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하시는 게 여러분 몸에 좋습니다. 자, 좋은 지방인 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견과류에 좋은 지방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씨앗류, 아까 말한 아마씨나 그 다음 치아씨드 같은 데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좋은 지방이 많은 과일 있죠. 아보카도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지방을 직접 먹는 방법도 있죠. 아침에 올리브오일을 한 스푼 드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냉합작 들기름 같은 거, 그리고 또 그래스페드 버터, 목초 사육 버터죠. 이런 것들을 10에서 20g 정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 세 개를 잘 구성해서 우리가 아침을 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소 단백질 볼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파프리카를 볶아요. 저는 사실 볶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리브오일 한 티스푼이랑 같이 볶아서 먹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볶고 나서 올리브오일을 나중에 뿌리셔도 됩니다. 계란을 2-3개 정도 삶거나 후라이 하시거나 스크램블 하시거나 하셔서 두시고, 그 다음에 두부나 연두부 한 200g 정도 두고, 그 다음에 두부나 연두부가 나는 싫다 그러면은 고등어나 연어가 100에서 150g 정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곁들여서 난 좀 더 식이섬유를 더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과 한 반 개 정도를 껍질 때 드셔도 되고요. 또는 블루베리 한 줌 정도를 같이 드셔도 굉장히 많이 섬유질과 또 폴리페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식이섬유가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장 속에서 단쇄지방산 형성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루베리나 이런 것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까지 노릴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아침 식사는 그릭 요거트 파르페입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 200g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데, 그릭 요거트는 100g당 단백질이 한 1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 200g 드시려면 단백질만 한 20g 정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식이섬유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식이섬유가 잔뜩 들은 것들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치아씨드 한 티스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호두나 마카다미아 같은 것들 한 20에서 25g 넣어주시고, 아몬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베리류, 블루베리 같은 것들 한 줌 정도 넣어주시고, 시나몬 가루를 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나몬 가루나 레몬수, 그 다음에 식초물, 에사비 있죠.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런 것들이 아침에 드시게 되면은 혈당을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게, 이게 위험이 있거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레몬물이나 에사비 같은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계피가루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요거트 드실 때 계피가루 많이 섞어 드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올리브오일 같은 게 또 그릭 요거트랑 상당히 잘 어울려서 그렇게 잘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그거는 잘 섞어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릭 요거트, 치아씨드, 호두, 마카다미아, 그 다음에 베리류, 시나몬 가루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균형도 맞고, 그 다음에 공복감도 사라지고 혈당 변동폭도 적게 갈 수 있는 이런 식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식단은 귤이랑 콩으로 단백질을 좀 세트로 만드는 식단인데요.
첫 번째는 귀리를 한 40g에서 50g 정도 준비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뭐 압착 귀리나 아니면 한번 볶은 귀리나 이런 것들로 귀리를 한 40g에서 50g 한 줌 정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아니면은 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이런 것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병아리콩 한 줌 정도, 한 50g 정도, 그 다음에 약간의 채소나 올리브오일 같은 거 같이 하셔가지고 드시면은 우리 식이섬유로 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또 식이섬유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단백질, 지방까지 잘 균형 맞추게 섭취해서 거의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게 쭉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식으로 드셔야 되는 분들, 나는 식사를 차려서 아침을 쫙 먹고 싶다, 근데 나는 살은 빼고 싶고 지방을 빼고 싶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내 팔다리에 있는 다리 근육량은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식으로 좀 구성을 했는데요. 한식은 첫 번째는 당연히 밥입니다. 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통곡물 콩밥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지으실 때 귀리를 넣으시거나 뭐 카뮤트, 파로, 현미, 보리 이런 것들 잔뜩 섞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콩을 넣는 겁니다. 병아리콩, 렌틸콩, 서리태콩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통곡물과 콩류를 잔뜩 해서 밥을 지으시면 이 밥만으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조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해조류 같은 경우에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톳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간단하게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묻혀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쓰셔야 되는 들기름, 참기름 반드시 여러분 저온압착이나 냉압착된 들기름, 그리고 나물들도 마찬가지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저온압착, 냉압착된 것들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 건강에 좋은 지방이니까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에는 계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이 있고 고기가 있고 해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란이 좋다 그러면 계란 후라이라든지 스크램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계란찜이라든지 이런 거 하셔서 같이 한식이랑 드셔도 되고, 나는 생선이 좋다 그럼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연어 뭐 구이 이런 것들 드셔도 되고요. 오메가3가 풍부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몸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는 고기가 좋다 그러면은 고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좋은 걸로 드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해산물이 좋으면은 해산물찜이라든지 해산물 볶음 하셔가지고 식사로 한 끼로 아침을 푸짐하게 드셔도 여러분 살 빠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우리가 살이 쪘던 이유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이 정제탄수화물 먹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서 우리가 살이 찐 거지,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식품으로 여러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배부르게 먹는 게 중간에 다른 것들 안 먹게 하고 점심까지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호르몬이 아직 정상이 아니라면 중간에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전에 식초라든지 레몬수라든지 계피 가루를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식사를 속도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시면은 물을 먼저 한 잔 드시는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짜 배고픔일 수 있거든요. 물을 한 잔 드시면은 훨씬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식이 생각난다, 이렇게 먹어 중간에 배고프다라고 하시면 물 한 잔 드시고 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배고프시면 간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볶은 콩, 오이 스틱, 당근 스틱, 샐러리 스틱 같은 야채 스틱, 방울토마토 아니면 삶은 계란 이런 거 준비하셨다가 간식으로 또 충분히 드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점심 드셔도 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드셔도 살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 몸에 특히 내장 지방 여러분 잘 빠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 이렇게 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혈당을 낮추고 싶잖아요. 나 혈당 오르는 게 너무 걱정돼. 이렇게 아침 식사에도 혈당이 오를까 봐 걱정돼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좀 더 빠르게 지방 연소 모드를 작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부스팅 해줄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 식사를 먹어서 우리가 혈당을 좀 더 안정되게 유지하고 하루 종일 지방 연소 스위치를 켜고 지방 분해 모드, 지방을 저장하지 않는 모드로 하루를 살려면은 우리가 좀 더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부스팅 해줄 수 있는 이 지방 연소 모드를 좀 더 부스팅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아침도 여러분들이 질 나쁜 수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아침을 먹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면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7시간 이상,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수면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꼭 아침에 혹은 낮에 햇빛을 한 15분 정도, 여러분이 눈으로 세로토닌을 합성하시고 피부로 비타민 D를 합성해서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을 빠지는데, 지방을 연소하는데 훨씬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시면 좋은데, 이게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아침에 합성했던 이 세로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햇빛을 꼭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셔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한 2-3시간 전부터는 차단을 하셔서 푹 주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정해야 됩니다, 심신을.
그래서 심신을 안정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난 이런 거 다 하는데도 잠을 못 잔다. 그래 내 다이어트는 망했나 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3가지 영양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멜라토닌이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바라는 영양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테아닌이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거 3가지 다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영양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서 수면제 처방받기 전에 먼저 이런 영양제들 그리고 또 이런 영양제도 어떤 물질로 만들었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셔도 나는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셔라도 저녁에 푹 깨지 않고 중간에 화장실 가지 말고 푹 잘 수 있게끔 여러분 만드시면은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 여러분 지방 연소 모드를 작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인데 아침 공복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 아침 루틴, 지금 아침 식사가 나왔으니까 아침 공복 운동을 하는 게 좋나요? 안 하는 게 좋나요? 저는 아침에 한 30분 정도 뛰고 오고 싶어요. 혹은 아침에 집에 있는 자전거를 30분 정도 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헬스장이나 보건소 가서 여러분 체성분을 측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근육량이 많다 라고 하시면은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지방을 연소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하루를 지방 연소 스위치를 켜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몸속에 근육량이 없다 그러면 근손실도 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손실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을 하기 원하면 아침에 조금 더 단백질을 더 챙겨주셔야 되는데 저는 근육량이 없으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가셔서 운동을 하시면 저녁 식사 전에 운동하시고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육량이 없으신 분들은 지방을 연소하는 거, 지방을 빼는 거랑 같이 꼭 하셔야 되는 게 근육량을 늘리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아침 공복 운동은 나는 근육량이 조금 있다, 괜찮다 이런 분들은 공복으로 유산소 운동해 주시고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하셔서 오늘 하루를 지방 연소 모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산소 운동 말고도 뭐가 있죠? 하체 근력 운동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체 근력 운동 반드시 해주셔야지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호르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고요.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지 미토콘드리아도 여러분 활성화되고요. AMPK 효소까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면은 여러분 지방 연소 모드, 지방을 우리 몸에 저장하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게 계속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 그 운동한다고 칼로리 소모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방이 타는 몸, 지방이 찌지 않는 몸으로 가니까 근력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꼭 같이 해주시고 나는 조금 더 강력하게 지방을 연소하고 심폐를 건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최고 심박수까지 올리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같이 하시면 빠르게 걷고 좀 천천히 걷고 하셔도 그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단으로 좀 빨리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자전거만 가지고도 스태퍼만 가지고도 됩니다. 근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강도로 운동을 해야겠죠. 근데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조금만 하셔도 최대 심박수까지 갈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3번째는 물입니다. 물 가지고 논란이 많더라고요. 뭐 물 2리터 먹지 말라 그랬다, 뭐 안 좋다 그랬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다 섞어서 봐도 물이 안 좋다는 연구와 물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10대 1도 없습니다. 물이 좋다는 게 압도 10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물이 더 좋다는, 물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 건강에 좋다라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상적인 몸을 가졌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신장이 아주 이상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여러분의 다이어트와 건강에 압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을 잘 챙겨 드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운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 운동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 때문에 운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평소에 비활동성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장 보러 가는 거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운동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 보고 비활동성 운동량이 훨씬 더 여러분 지방 연소 모드를 켰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소에 최대한 많이 자주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운동이 너무 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저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여러분 식후에 밥 먹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만 걸어주셔도 만약에 이게 아침이나 낮에만 햇빛을 보면서 걸으시면 좋겠죠. 걸어주셔도 여러분 혈당이 안정화되고 여러분들 지방 연소 모드를 켰는데 정말로 중요하니까 요거라도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살 뺀다고 탄수화물은 바나나, 고구마, 현미밥만 먹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잘못 알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이런 탄수화물만 드시면은 실제로 지방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혈당은 요동치고 살이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이 되는 S급 탄수화물이 뭔지, 실제로 다이어트 하면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탄수화물만 드시는 분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지 여러분 쫙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다이어트 탄수화물만 바꿔도 2달, 3달이면은 10kg 이상은 충분히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배부르게 감량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다이어트 결심하고 나서 과자, 빵, 떡, 면 다 끊고 그 자리에 여러분 현미밥, 바나나, 고구마로 채웠는데 오히려 체중이 전혀 안 움직이고 있진 않나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요,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분명히 먹었는데 예전보다 양도 줄였는데 뱃살은 전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식욕은 더 올라서 밤만 되면 군것질이 당기고 야식이 당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대부분 회원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저주받은 체질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 가지 관점으로 탄수화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혈당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올라, 탄수화물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치면은 살을 뺄 수가 없어, 이런 말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혈당이 올라가는 거의 진짜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를 치고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인슐린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고 우리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치면 인슐린이 계속 체내에서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를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 그러고, 그때 우리는 지방 저장 효소가 활성화되고 지방 분해 효소는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 저장 모드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지방 분해 모드로 보내야 되는데 지방 저장 모드로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를 치지 않고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먹는 게 바로 첫 번째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GI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GI 지수를 제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하려면 장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장내 환경이 좋으려면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장에 갔을 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들이 이 식이섬유를 먹어서 단쇄 지방산이라는 걸 형성하고 우리 몸을 지방이 타는 몸,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뀝니다.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바뀌는데 이 식이섬유를 잘 먹는 게 바로 다이어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GI 지수가 낮은 거를 먹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탄수화물은 딱 반으로 나눴을 때 식이섬유와 당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당질이라는 애는 다시 반으로 나누면은 당류, 이당류, 단당류, 다당류, 이 당류와 그리고 녹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 전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 함량, 그리고 이 식이섬유에서 이 당류와 녹말을 다 포함 이 당질 함량을 제가 봐드릴 거예요. 똑같은 100g의 음식을 먹었을 때 이 100g의 음식에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고 당질이 얼마나 들어있고 GI 지수는 얼마나 높은가. 그럼 어떤 게 당연히 좋은 걸까요? 식이섬유는 많이 들어있고 당질은 적게 들어있고 GI 지수는 낮은 탄수화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탄수화물이겠죠. S급부터 쫙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거 듣고 이 탄수화물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섭취한다면 완벽하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탄수화물을 전체 열량의 55%에서 65% 정도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미국 기준에서도 45%에서 65%, 그리고 WHO에서도 45%에서 65%는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줄인다고 하면은 한 45% 정도 탄수화물을 채우면은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탄수화물을 그중에서 한 900칼로리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당질은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규정은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여러 기관에서 나와 있는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여자분들 기준으로 한 100에서 150 정도, 남자분들 기준으로 한 200 정도를 먹으면은 딱 적당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질을 내가 적게 100 정도 먹는다고 해도 한 끼에 33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고, 남자분들 기준으로 200 정도를 먹는다고 해도 한 66, 67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당질을 적게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더 식욕이 더 유발되거나 고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체격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100에서 150, 남자분들은 200에서 250 정도까지도 괜찮으니까는 요 정도의 당질은 챙겨 먹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탄수화물이 아니고 당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당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GI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바나나랑 고구마를 좀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마를 여러분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구마 100g에는 껍질째 먹었을 때 기준으로 총 탄수화물이 20.1g입니다. 여기에 껍질째 기준으로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순 당질이 17.1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GI 지수는 50에서 60 정도가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해서 다이어트 할 때는 50이 넘어가는 거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는 다이어트 할 때 별로 좋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그럼 왜 도대체 사람들은 고구마는 좋은 탄수화물로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다 좋은 탄수화물 기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부분 다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헬스 운동을 하기 전에 고구마를 먹고 운동을 하고 운동 이후에 고구마를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죠. 왜? GI 지수가 적당히 50이 넘어가니까. 근데 정말 우린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거다, 건강을 챙길 거다라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탄수화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바나나는 초록색이 아닌 완전 노란색 바나나를 기준으로, 검정색도 없고 초록색도 없는 노란색 바나나를 기준으로 가지고 왔고요. 노란색 바나나를 기준했을 때 100g당 총 탄수화물은 23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2.6g 정도가 있고 순당질은 20.4 정도가 되고 역시 고구마와 같이 GI 지수가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와 고구마가 좋은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다이어트 센터를 했던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사실 이 고구마와 바나나가 괜찮은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왜? 선택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살 수 있는 과일, 살 수 있는 통곡물, 콩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살 수 있는 채소와 과일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사서 조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메뉴에 보시면은 브로콜리가 있죠. 브로콜리는 이 100g을 먹었을 때 당질이 3.7g, 식이섬유가 3.3g입니다. 그러니까 탄수가 총 7g 있다는 거죠. GI 지수 15밖에 안 돼요. 너무 좋죠. 자, 제가 나머지 쭉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양배추 괜찮아요. 다 비슷해요. 그다음 케일, 시금치, 당근 괜찮은데 당근은 얘네들보다 뭐가 조금 높아요? GI 지수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당질이 조금 높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당근 먹는다고 절대 살찌지 않아요. 완벽한 간식입니다. 당근 좋아하시는 분들 당근으로 간식 꼭 챙기시고, 난 양배추가 좋다? 양배추를 찌거나 양배추를 볶거나 생양배추로 여러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지 보겠습니다. 가지는 익힌 거 기준으로 식이섬유 3g 들어있고 당질도 3g밖에 안 들어있고 그 다음에 GI 지수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지도 너무 좋죠. 마늘 그래서 조심하란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마늘이 100g 기준으로 당질이 30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 조심하라고 하는데 마늘 100g을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근데 고기 먹을 때 마늘 구워서 거의 100g 가까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굽게 되면은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마늘도 마찬가지고 굽게 되면은 GI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칼로리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늘을 구워 먹게 되면은 슬라이스 돼 있는 걸로 고기랑 같이 한두 점 먹는 거는 괜찮지만은 마구잡이로 너무 많이 먹진 말아라. 자, 그 다음 마늘이랑 또 비슷한 게 양파인데요. 양파도 GI 지수가 한 30 정도 되는데 양파는 괜찮은 게요. GI 지수만 30인 거지 당질은 월등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생으로 양파를 먹는 거는 살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채소류는 딱 조심해야 되는 하나 뭐예요? 고구마. 자, 제가 고구마 같이 알려드리면 꼭 같이 알려드려야 되는 감자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감자도 마찬가지로 구운 감자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찐 감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쪘을 때 GI 지수가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근데 감자를 식히게 되면은 식힌 감자는요 40 이하로 떨어져요, GI 지수가. 그래서 저항성 정분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자는 식혀서 먹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보다 칼로리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질이 적겠죠. 그래서 당질이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g 기준으로. 그래서 고구마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식힌 감자는 오히려 고구마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제가 고구마랑 감자를 말씀드리면 꼭 물어보시는 게 단호박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단호박은요 정말 껍질째 먹는 단호박은 괜찮습니다. 오븐에 구워서 에어프라이 구워서 그 다음에 쪄서 먹어도 괜찮은 게요, 단호박 자체가 당질이 낮아요. 그리고 GI 지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찐 단호박 기준으로 45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낫고요. 이거를 갖다가 식히게 되면 더 떨어지죠. 40에서 45로. 근데 찐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당질이 100g 기준으로 찐 단호박이 14 정도밖에 안 돼요. 구워도 당질이 한 1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구마, 감자보다 당질 자체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좀 좋은 괜찮은 탄수화물을 좀 밥처럼 먹고 싶어 라고 하면은 단호박을 먹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채소만 가지고는 당질을 다 충족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는 밥을 먹긴 싫어. 한마디로 통곡물 콩이 싫어. 근데 고구마, 감자, 단호박 중에 고민이야라고 하면 저는 단호박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밥, 통곡물이죠. 통곡물하고 콩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밥에서는 가장 좋은 탄수화물이 어떤 걸까요? 저는 단언컨대 1등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저는 보리입니다. 보리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100g당 기준으로 순당질이 17.7, GI 지수가 25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현미가 좋지 않은 게요, 현미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구마나 바나나랑 비슷합니다. GI 지수가 55 정도 되고 순당질이 한 22 정도 되기 때문에 현미가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또 식이섬유가 100g당 한 1.8 정도밖에 익힌 거 기준으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보리는 조금 더 들어있죠.
그럼 귀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귀리도 GI 지수가 살짝 높아요. 근데 귀리 같은 경우는 순당질이 낮고 식이섬유도 현미보다 좀 더 들어있기 때문에 귀리는 아주 괜찮습니다. 파로 볼게요. 파로 보시면은 GI 지수가 한 40 정도 되고 당질이 한 18 정도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죠. 익힌 거 기준으로 한 7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통곡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파로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뭘까요? 카뮤트입니다. 카뮤트 보시면은 GI 지수 45인데 식이섬유가 9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리, 귀리, 파로, 카뮤트 이런 애들로 내가 밥을 구성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얘네만 하면은 심심하니까 콩을 같이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통곡물 한 60에 콩 한 40% 정도 비율로 섞어서 밥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때 주의사항은 나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 내 장은 예민해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불리시거나 백미를 좀 비율을 섞으셔야 돼요. 내가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물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소화를 못 시킬 수가 있어요.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퀴노아인데요. 퀴노아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퀴노아가 뭐 현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GI 지수 50이고 식이섬유가 2.8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먹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방금 말한 보리, 귀리, 파로, 카뮤트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탄수화물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메밀면으로 냉합착 들기름이나 저온합착 들기름을 들기름 막국수 해드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100% 메밀면 기준으로 봤을 때 GI 지수가 45라서 50 이하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1.8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당질도 18.2 정도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메밀도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면 들기름 막국수 정도 해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 통밀빵을 좀 볼게요. 저는 통밀빵을 사실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빵이잖아요. 아무리 100%라고 해도 여러분 장에 좋지 않고요. 혈당을 올립니다. GI 지수가 50에서 55 정도가 되고요. 당질이 100g에 37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할 거라면 통밀빵 100g 먹고 끝내야 되거든요, 한 끼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안 되지 않을까요? 뒤돌면 배고프지 않을까요? 근데 가끔 이런 거 물어봐요. 어느 그 빵집, 지하철에서 파는 빵집에 가면은 통밀빵으로 돼 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 빵은요, 통밀 100%가 아니에요. 통밀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훨씬 더 혈당도 많이 올리고 당질 함량도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장에 가면은 밀가루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식사 대용으로 정말 많이 먹고 싶어 하시죠.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씨앗류랑 견과류를 보여드릴 건데요. 얘네가 치트키예요. 씨앗류 보시면은 쭉 있는데 보시면은 다 GI 지수가 엄청 낮죠. 그 다음에 보시면 당질이 다 적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나와에 넣어 드시거나 그릭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혈관에도 좋고요. 여러 가지의 정말 좋은 작용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 같은 견과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GI 지수는 다 낮죠. 그 다음에 당질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단일 불포화 지방 같은 것들. 그래서 얘네들도 간식으로 먹기에 좋다. 근데 씨앗류랑 이런 그 견과류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막 200g, 300g 먹으면은 살은 못 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한 2, 30g 정도씩 간식으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콩류를 볼 건데 여러분 밥을 드셔야 한다면 밥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아까 통곡물도 샐러드를 드실 때 넣어 드셔도 되고 그 다음 밥에 넣어 드셔도 되는 것처럼 콩류도 마찬가지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되고 밥으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간식으로 볶아서 볶음콩으로 드셔도 괜찮으니까는 진짜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여러분 다이어트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검은콩 먼저 보겠습니다. 검은콩 GI 지수는 35 이하니까 낮죠. 그 다음에 순당질도 14.5, 식이섬유는 8.5니까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강낭콩도 식이섬유가 6.5나 들어있고 당질도 16.3이니까 괜찮고 GI 지수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 많이 먹는 렌틸콩 보겠습니다. 렌틸콩 식이섬유 7.9 들어있고 당질이 얘네 중에 제일 낮아요. 그래서 렌틸콩을 밥에다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당질도 낮고 GI 지수도 가장 낮아요. 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자, 완두콩. 예, 완두콩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본 콩류 중에서 별로인데 별로가 아닌 게 이 완두콩 자체가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위에 너무 좋은 콩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GI 지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완두콩 좋아하시면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팥을 보겠습니다. 팥은 얘네보다 당질이 높아 보이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GI 지수 나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팥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탄수화물에서 좀 가장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하는 좀 당도가 있는 과일류를 좀 볼 건데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과일을 완전히 뚝 끊어버리시거나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만 먹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다이어트 할 때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떤 과일이 괜찮은지 저랑 오늘 같이 당질, GI 지수,
식이섬유 얘네들 보면서 한번 과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딸기 다 3개 다 괜찮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껍질째 먹는 사과, 또 사과에 펙틴이라는 게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사과 괜찮습니다. 보시면 나는 배를 껍질째 먹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렌지는 GI 지수가 살짝 높긴 하지만은 오렌지에 여러분 그 하얀 색깔 있잖아요. 깐 다음에 그 하얀색이 다 식이섬유예요. 걔네들이 여러분들이 하얀색이 아주 하얗게 돼 있는 거를 듬뿍 먹는다고 가정하면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오렌지는 여러분 좀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키위 보면 키위 괜찮은데요,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골드 키위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녹색깔 약간 시큼한 키위 기준이고요. 자몽도 보시면은 아주 좋죠.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여러분 한 끼의 순당질을 한 25에서 35 정도, 남자분들은 한 45에서 한 65 정도로 설계해 주시면은 당질 함량은 아주 딱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밥 같은 거 기준으로 해도 거의 200g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파로나 뭐 카뮤트나 콩이나 이런 걸로 밥을 지으면 사실 200g 먹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g 정도의 나머지 반찬으로 나머지 당질을 충분히 배부르게 식단하실 수 있고, 저희가 당질만 먹는 게 아니고 좋은 단백질과 또 좋은 지방도 같이 먹기 때문에 계속 다이어트 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진짜 음식, 좋은 음식으로 제대로 좀 이런 것들을 챙겨 먹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먹었던 현미밥이나 고구마나 바나나보다 훨씬 더 좋은 탄수화물들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과일은 여러분 바나나 대신에 블루베리라든지 뭐 블랙베리라든지 딸기라든지, 그다음 껍질째 먹는 사과가 오히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다, 현미보다 카뮤트, 파로, 그다음 귀리, 보리, 얘네들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콩을 섞어 먹는다, 그럼 콩 종류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고구마, 바나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 현미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지 말고 좀 다양하게 제대로 된 탄수화물들로 다이어트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이섬유까지 잘 채워서 여러분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방이 타는 몸, 다이어트가 되는 몸,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 지수를 구성할 땐 다이어트 중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50 이하 정도로 최대한 구성해서 먹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는 뭔가 덜 먹고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고요, 망가진 장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혈당을 안정화해서 인슐린 레벨을 낮게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깨워서 에너지를 잘 쓰게 만들면 우리는 지방이 타는 몸이 되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탄수화물로 잘 구성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착각하는 게 계속해서 칼로리를 따지는데, 제가 오늘 칼로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탄수화물, 당질, 그 다음에 식이섬유, GI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칼로리를 줄이고 막 활동량을 늘리고 개념을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억누르면은 다이어트는 성공하더라도 무조건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칼로리 집착에서 탈출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딱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는 모임, 회식, 외식이 잡히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지 않나요? 다이어트 하다가 항상 잘 해왔는데 회식이나 외식이나 모임 때문에 다이어트가 끝나버리거나 완전히 망가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아직도 다이어트 한다고 외식하면, 회식하면 조금만 먹고 적게 먹고 또 외식 끝나고 나서 많이 움직이고 해야지 내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외식을 하더라도 회식을 하더라도 칼로리를 조절하지 않고 양을 조절하지 않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외식 메뉴부터 진짜 안 좋은 메뉴까지 제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률은 10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우선 우리가 외식 메뉴 등급을 정하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를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기준을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좋은 등급의 외식 메뉴와 안 좋은 등급의 외식 메뉴 나누는 기준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혈당에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우리가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즉 혈당 스파이크를 친다. 그러면은 안 좋은 메뉴겠죠. 그럼 혈당이 치면 뭐가 나오죠? 인슐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우린 이걸 가지고 지방 저장 모드가 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 즉 장내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이 있고 장내 환경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고 장내 환경에 좋은 거는 좋은 외식 메뉴가 되고, 반대로 얘네들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외식 메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식욕을 자극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즉 이 메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 메뉴를 먹으면서 계속 더 먹게 만들거나 다른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근육량을 지키는 게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중요해요. 근육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것처럼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 나머지를 다 보셔야 돼요. 이것들에 비추어 봐서 좋은 메뉴들을 제가, 그리고 나쁜 메뉴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의 좋은 음식은 뭐냐면은, 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으로 요리한 음식이에요. 반대로 나쁜 지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나쁜 지방은 식물성 기름이나 아니면은 뭐 야자유나 팜유나 그다음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얘네들은 다 여기에 안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술, 그다음에 인공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제가 이 외식 메뉴에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을 정확하게 나눠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게 외식 메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인공 첨가물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만약에 가공돼 있다면은 얘네들은 장내 환경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면 식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있더라도 설탕, 밀가루,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게 S급, 가장 좋은 외식 메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오늘의 외식 메뉴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럼 메뉴들 이제 쭉 갈 건데요. 완전 안 좋은 F등급 메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이어트 하면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인데, 두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합이 뭐냐면 바로 안 좋은 탄수화물, 안 좋은 탄수화물. 대부분 다 설탕이나 밀가루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 여기에 설탕 범벅, 밀가루 범벅, 제가 하나 더 얘기 안 했지만 백미도 안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최악의 조합이고, 두 번째가 안 좋은 탄수화물, 안 좋은 탄수화물에 나쁜 지방, 이 나쁜 지방까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정말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외식할 때 혹은 후식으로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니까는 절대라는 말은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기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로 한 기간이 있다. 그럼 그 기간만큼은 얘네들을 드시지 않길 바랍니다. F등급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떡볶이가 있습니다. 자, 떡볶이가 왜 F등급일까요? 떡볶이는 밀떡으로 하든 쌀떡으로 하든 거기다가 좀 안 좋은 첨가물과 설탕과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간다. 혈당도 급하게 올리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왕창 나와서 지방 저장 모드로 만들고 우리의 장내 환경까지 망쳐버리고, 각종 첨가물 때문에 우리의 식욕까지 자극하고 단백질이 전혀 없다 보니까는 근육량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볶이는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떡볶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자 어떨까요? 후식으로 막 먹는 분들이 많아요. 한두 조각은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한두 조각도 괜찮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저기에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라면 어떨까요? 라면 밀가루죠. 그 다음에 안 좋은 기름에 튀겼죠. 근데 거기에 국물에 들어가 있는 각종 인공 첨가물들은 우리 저기에 다 안 좋겠죠. 라면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빵 있죠, 빵.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의 대부분은 다 뭐로 만들까요? 밀가루로 만듭니다. 거기에 뭘 넣어요? 대부분 다 설탕을 넣어요. 거기에 나쁜 지방, 나쁜 기름을 넣어서 만드는 게 대부분의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을 잘 빼다가도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쟤네만 안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뇌까지 안 좋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얘네를 먹으면 도파민이 터집니다. 도파민이 터진다는 거는 한 입으로 여러분이 끝낼 수가 없어요. 저한테 코치님 한 입만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왜? 한 입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입으로 끝날 것 같았으면은 지금 이 영상을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한 입으로 끝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는 다이어트하는 기간, 건강해지려는 기간 건들지 마세요. 만약에 난 평생 안 건드리겠다?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D등급으로 가보겠습니다. D등급. 자, D등급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제로 콜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F등급에는 일반 콜라가 들어가겠죠.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 이온 음료, 일반 콜라, 일반 여러분 에너지 음료 다 F등급입니다. 음료들. 그러면은 제로 콜라, 제로 액상과당들, 제로 에너지 음료, 그 다음 제로 이온 음료, 여기가 다 D등급에 들어가요. 제로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저기 살펴볼까요? 혈당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제로 음식들이 장내 환경을 망친다는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혈당엔 반응하지 않지만 인슐린을 높여서 지방 저장 모드로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또 제로 음료들이 식욕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먹었는데 제로 음료를 더 먹은 사람들이 살이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음료는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 안 드시는 게 답입니다.
다이어트가 끝나고 유지하는 기간이라면은 괜찮겠지만은 다이어트 기간 동안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밖에서 판매하는 여러분 식사 대용이라고 밖에서 과채 주스 혹은 과일이나 야채를 즙을 내거나 갈아서 주는 것들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나요?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해서 먹는 것들 제가 특정 제품을 언급하진 않겠지만은 대부분 맛있게 하려고 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이 첨가되어 있는 우리 과채 주스 같은 경우는 이 제로 콜라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D등급을 드리겠습니다. 과채 주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과채 주스를 시킨다 그러면은 완전히 가는데 거기에 시럽이 안 들어간 거를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급이 훨씬 B등급까지, A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시럽이 들어가 있다. 과채 주스에. 그러면은 우리가 D등급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D등급에 넣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자, 치킨은 왜 D등급이냐? 치킨은 저기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딱 충족을 시킵니다. 하나만. 뭘 충족하냐?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튀긴 치킨은 D등급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안 좋아요. 혈당 올립니다. 안 좋은 밀가루 들어가 있죠. 만약 양념이 돼 있다면 설탕과 각종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쁜 지방으로 튀긴 치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등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당에도 반응하고요. 장내 환경에도 안 좋고 여러분 식욕도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킨은 D등급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마라탕 있습니다. 마라탕이 각종 채소가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고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라탕에 이 인공 첨가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거기 마라유, 기름이죠. 나쁜 지방. 좋지 않은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섞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 국물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탕에 들어가 있는 또 각종 뭐 분모자라든지 무슨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좋게 작용하는 거 거기에 채소랑 약간의 단백질. 그렇기 때문에 마라탕도 치킨과 같은 등급이다. 자, 그리고 가끔 서울에서 보면은 요즘에 지방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보면은 아사이볼 같은 거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또 심지어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 해서 이런 거 판매하는 데도 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근데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럽을 넣어서 그래요. 아사이볼 만들고 오나오 만드는데 시럽을 잔뜩 넣으면은 맛있어집니다. 근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사이볼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집에서 혹시 오나오 만들어 보셨나요? 아마 그 업체에서 사 먹던 맛이 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렇게 시럽을 많이 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시럽이 들어갔다. 그럼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아사이볼이든 오나오든 D등급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C등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등급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C등급에는 여러분 각종 양념된 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돼지갈비도 있고 뭐 찜닭도 있고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구운 치킨이 있습니다. 구운 치킨은 건강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 프랜차이즈에 있는 구운 치킨은 이 인공 첨가물, 즉 시즈닝이 전혀 안 묻어 있을까요? 그냥 튀김 옷만 입혀서, 아니면 살짝만 튀김 옷 입혀서 그냥 구운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그 맛있는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운 치킨은 C등급밖에 줄 수가 없어요. 양념된 고기 구운 치킨 다 뭐 들어가요? 설탕 들어가요? 인공 첨가물 들어가요. 근데 뭐가 좋아요? 근육에 좋기 때문에. 근데 다 자극합니다. 혈당이 안 좋아요. 장내 환경이 안 좋아요. 식욕 자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운 치킨과 양념된 고기는 C등급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국밥인데, 빨간색 국밥 플러스 밥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국밥은 각종 인공첨가물, 우리 흔히 말하는 다대기라 그러죠. 인공첨가물과 얘네들이 들어가서 국물을 만듭니다. 근데 이 국밥 위 안에 있는 고기라든지 안에 있는 각종 야채는 괜찮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거 먹어서 안에 있는 각종 야채나 뭐 두부나 순두부찌개 이런 거 채소는 괜찮아요. 근데 그 국물이랑 같이 뭘 먹어요? 우리가 백미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밥은 제가 C등급에 줄 수도 있고 심지어 A등급에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국밥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어요? 국물을 안 먹어요? 그냥 건더기만 먹어요? 그럼 제가 A등급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밥을 먹으러 가서 그렇게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적어도 국물을 먹죠. 적어도 밥을 반 공기라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밥은 제가 C등급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C등급 정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뭐가 많이 나오죠? 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과일들 중에서 어떤 과일이냐? 열대 과일류들. 여러분, 열대 과일 뭔지 알 거예요? 파인애플, 망고, 그 다음에 뭐 리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열대 과일들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껍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껍질을 먹을 수가 없는 과일이다? 그러면은 C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B등급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겹살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겹살은 정말 자연 그대로의 자연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거의 자연 음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자연 음식인데 왜 B등급이냐? 삼겹살은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포화지방이 괜찮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삼겹살을 내가 한 줄만 먹는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겹살을 먹어서 2줄, 3줄 먹게 되면은 포화지방이 다량으로 섭취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방해가 살짝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고도비만인 상태다? 그럼 삼겹살을 잔뜩 먹어도 오히려 얘네만 안 먹으면은 D, F 등급만 안 먹으면은 살 빠질 수 있어요. 제가 C, D, F 등급이라고 해서 살이 안 빠진다는 게 아니라 양을 조절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껏 먹게 되면 다이어트가 끝난다.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C, B 등급부터는 조금 더 먹어도 됩니다. 적당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항정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차돌박이, 우삼겹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지방이 많은 고기는 제가 한 B등급 정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B등급에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파스타 중에서 오일 파스타. 오일 파스타는 B등급이고요. C등급에는 토마토 파스타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림 파스타는 어디로 갈까요? 크림 파스타는 D등급. 왜 B, C, D로 가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일 파스타에는 뭐가 들어가죠? 좋은 기름이 들어갑니다. 무슨 기름이요?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요. 대부분 다 아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이 조리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마늘이 들어갑니다. 가끔 이제 거기에 새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좋은 고기가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파스타 면은요, 이 라면이나 이런 면이랑 다르게 듀럼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 좋은 밀가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크림 파스타인데도 D등급에 준 이유가, 보통 우리가 크림 파스타 먹으면 거기에 버섯이 잔뜩 들어가거나 각종 채소가 잔뜩 들어가고 또 고기가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D등급을 드렸다. 근데 크림보다는 토마토가 우리의 혈당을 훨씬 덜 올리고 그다음 우리 몸에도 훨씬 괜찮기 때문에 토마토 파스타는 제가 C를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파스타를 직접 해 드신다. 집에서. 그러면 등급을 하나씩 올릴 수 있습니다. 오일 파스타는 A등급, 토마토 파스타는 B등급. 여러분들이 직접 해 먹는다 그러면은 등급을 하나씩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일 파스타 얘기 나왔으니까는 양식 메뉴 하나만 더 갈게요. 오일 파스타랑 아주 비슷한데 면이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감바스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밖에서 먹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각종 인공 첨가물이에요. 한마디로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이 인공 첨가물이 각종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첨가물이 최소한으로 들어간 감바스를 먹는다고 하면은 제가 A등급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저는 S등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즐겨 먹는 샌드위치, 바로 그 지하철 샌드위치는 어느 등급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희 회원님들. 이거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빵은 통밀로 바꾸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뭐 닭가슴살, 뭐 비프 이런 거 넣고, 채소랑 이런 거 넣고,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 이런 거만 넣어서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그렇게 해서 반쪽짜리, 사이즈가 이만한 게 있고 조그만 게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제가 B등급 정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C등급 정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빵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빵이 통밀 100% 빵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C등급 정도로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먹는다는 전제하에 B등급 정도 드릴게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문제는 너무 배가 고파요.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럼 식욕이 올라오죠. 거기에 충분한 단백질이 또 들어있지도 않아요. 물론 조금 들어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각종 야채를 엄청 많이 넣어서 단백질이 조금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또 올리브오일 넣으면 좋은 지방도 있고 나쁜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제가 B등급 정도까지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샌드위치,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먹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막 무슨 마요 넣고 막 이상한 소스 잔뜩 넣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요 등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빵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빵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디저트류, 케이크라든지 마카롱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어디예요? F등급이에요. 그럼 소금빵 이런 것들 다 F등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빵 얘기를 하냐, 통밀빵 괜찮아요를 엄청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통밀빵 괜찮아요에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립니다. 통밀 100%로 내가 빵을 먹으면은 그 빵을 무제한으로 먹어도 살이 계속 빠질까요? 아니면은 살이 찔까요? 여러분, 통밀 100% 빵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밀 100% 빵도 저는 D등급에 놔요. 왜?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두 번째, 현미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 100% 밥이라고 해서 무제한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D등급에 현미 100% 마찬가지. 근데 그 통밀 100% 빵에 뭐가 안 들어갈 경우? 나쁜 지방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설탕, 밀가루가 안 들어가요. 인공 첨가물이 안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소금하고 정말 발효, 이스트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물만 사용해서 만든 빵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워도우라 그래요. 그래서 사워도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C등급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A등급 정리를 할 건데요. A등급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름기가 없는 고기류입니다. 기름기가 있는 고기류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면 오리고기, 우리 오리 로스라고 그러죠. 오리 같은 경우는 기름 자체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A등급까지 올려놓을 수 있고, 또 생선구이. 그래서 생선구이집에 가면은 생선구이 S등급 아니에요? 왜 A등급이에요? 라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럼 제가 S등급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생선을 구워 먹어요? 그러면 S등급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먹으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밖에서 먹는 생선구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좋은 지방에다가 거의 튀기듯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A등급까지밖에 못 드린다. 그 마찬가지로 밖에서 먹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밑반찬, 고깃집 가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이 10개 이상 깔립니다. 걔네들이 각종 얘네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먹고 나는 고기만 먹는다. 근데 그 고깃집이 정말 양심적인 집이어서 고기에다가 어떠한 밑간도 하지 않고 어떤 이상한 것도 전혀 바르지 않고 그냥 생고기 그 자체로 나온다. 그럼 제가 S등급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A등급까지 고기류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고기 얘기하면 꼭 물어보시는 게 훈제오리 물어보세요. 사실 여러분, 훈제오리는 우리가 훈제오리 집에 가요. 여러분 무슨 참나무 장작구이, 훈제오리 막 이런 집에 가면은 진짜 오리를 갖다가 몇 시간 동안 훈제를 시켜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집에 가서 외식하신다고 하면 똑같이 A등급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훈제오리를 산다. 그럼 마트에 가서 산 훈제오리는 그 훈제오리랑 같을까요? 뒤에 성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종 인공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햄이랑 똑같아요.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볼, 얘네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한마디로 우리 근육은 늘릴 수 있고 단백질은 있지만 여기에 다 안 좋아요. 나머지에 다 안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제가 C등급에서 B등급 정도 사이? 한 요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분이 좀 좋은 건 B등급.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C등급.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샐러드, 포케, 이런 데들 좀 얘기를 할게요. 샐러드나 포케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들어가면 야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백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밥인데 이 밥이 통곡물 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콩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면 드레싱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드레싱에 올리브오일이나 식초 같은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드레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샐러드 야채를 다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혀 가공이 안 된 단백질, 회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리얼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통곡물이나 콩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고, 그것들을 직접 보고 다 골라서 정말 신선하게 구성하고 마지막 드레싱은 올리브오일이나 식초, 소금, 후추 정도만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S등급까지 넣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딱 완제품으로 나오는 건데 먹어봤더니 너무 감칠맛도 나고 맛있고 건강해 보이지만 뭔지 모르게 맛있어 하는 것들은 여기까지 D등급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집에서 해먹냐, 밖에서도 어디서 어떻게 사 먹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S등급에 넣고 싶은 거 S등급 가면은 샤브샤브가 있습니다. 자, 샤브샤브가 왜 S등급이냐? 샤브샤브에서 여러분들이 달콤한 소스나 칼국수나 죽, 그 다음에 뭐 오뎅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제가 S등급으로 드릴 수 있는데, 맑은 육수로 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만약 고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기름이 많이 없는 고기를 선택하시고 야채를 충분히 먹고 이 고기를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간장 소스나 아니면 소금이나 와사비나 이 정도랑만 같이 먹고 그런 것들을 왕창 먹는다면은 샤브샤브 S등급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월남쌈은 등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샤브샤브 집에 요즘 월남쌈을 같이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월남쌈의 라이스 페이퍼는 사실 백미보다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A등급이나 B등급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야채랑 고기를 왕창 넣고 월남쌈을 싸면은 제가 A등급 드리는데, 만약에 월남쌈이 엄청 많고 안에는 내용물이 적다, 그러면은 이제 B등급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남쌈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 식품은 아닙니다. 월남쌈 자체가 백미보다도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S등급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 참치도 있고요, 연어도 있고 광어회도 있고 우럭회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야채랑 쌈채소를 듬뿍 먹으면 다른 스키다시, 흔히 반찬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먹게 되면은 회는 간장, 그 다음에 뭐 초고추장 드시지 마시고 뭐 소금, 그리고 쌈채소 이렇게만 먹게 되면은, 와사비만 먹게 되면 완벽한 S등급입니다. 근데 회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육회예요. 육회는 여러분 뭐랑 똑같을까요? 육회는 여기 있는 양념된 고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회에는 설탕이나 고추장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엄청난 많은 양념이 들어갑니다. 각종 시즈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육회는 여기에 들어간다. 자, 회하면 항상 질문하는 게 바로 초밥이에요. 초밥은 여러분 위에 있는 회만 S등급이고 안에 있는 밥은, 백미는 여기입니다. D등급입니다. 백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밥은 섞어봤자 아무리 해봤자 제가 C등급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초밥이요 혈당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 또 S등급에 어떤 게 있냐? 바로 찜요리입니다. 찜요리. 갈비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념이 안 돼 있는.
조개찜이라든지 해물찜이라든지 양념이 안 돼 있는 찜 종류들, 편백찜도 있고요. 고기랑 야채랑 같이 찌는 이런 찜 요리 같은 경우는 전혀 소스가 거의 안 들어가서 순수하게 야채랑 그 다음에 이런 해산물, 조개, 고기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완전히 S등급. 집에서 먹는 거나 밖에서 먹는 거 거의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찜 요리는 S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좀 배가 부르게 드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A등급까지는 얘네들은 적당히 먹어도 이런 고기나 오리나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야채, 쌈채소를 듬뿍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다. 근데 여기 B등급이나 C등급에 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양을 조절한다는 게 푸짐하게 배부르게 먹으면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양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고, B나 F등급은 가능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들이 지방 저장 모드에서 지방 분해 모드로 와서 분해 모드를 쭉쭉쭉 가고 있는데 D, F 손 대는 순간 혈당 망가지고 장내 미생물 망가지고 식욕 올라오고 근육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파민을 건드리지 않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아, 내가 과연 회식자리, 외식자리를 B등급 이상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저걸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 외식이 있어요? 회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C등급, D등급, F등급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양을 진짜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먹기 전에 어떤 걸 먹어요? 좋은 식이섬유,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먼저 먹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가면은 오히려 살이 더 찔 것 같지만은 먹고 가게 되면 오히려 살이 안 찝니다. 그리고 가서 너무 배고파요? 갔다 와서 다시 좋은 단백질, 좋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간식으로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챙기고 다녀야 되는데 계란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아니면 뭐 샐러리 스틱, 당근 스틱, 오이 스틱 이런 거 같은 거를 여러분 간식으로 늘 챙기고 다니시는 게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D등급, F등급, 막 C등급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B등급 이상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당히 양 조절하고 또 푸짐하게 먹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단백질, 충분한 식이섬유 그리고 나쁜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시면서 드시면은 여러분 다이어트에 방해되지 않게끔 여러분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지방이 활활 타야 살이 빠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다이어트 전문 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수천 명의 회원을 코칭하고 또 수만 개의 도시락을 만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낮에 아무리 열심히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저녁을 망친다면 다이어트는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자면서도 지방이 타는 몸, 즉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는 5가지 방법을 제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방이 타는 몸의 핵심 원리, 또 저녁 식사가 왜 모든 거를 결정하는지, 진짜 살이 빠지는 저녁 식단, 그리고 지방 연소를 완성하는 밤 루틴까지 이걸 전부 연결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보기 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방이 언제 타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지방이 연소되는 거는 밤에 우리가 잠잘 때 대부분의 지방이 타게 됩니다. 수면 중에는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지방 분해가 활성화됩니다. 이 3가지가 수면 중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활동하는 낮 시간 동안은 지방을 꺼내고 밤에는 그 지방을 연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을 꺼내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잠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을 절대로 태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논문에서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지방을 태우는 게 감소하고 지방 축적은 증가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저녁 시간 동안 인슐린을 낮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밤 사이에는 지방을 태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저녁에 당질,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인슐린 수치가 치솟습니다. 근데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에요. 지방 연소 호르몬인 글루카곤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를 완전히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잠자는 내내 지방 연소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2018년 한 연구를 보면은 저녁 식사 시간을 당기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폭발적으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저장하려는 성질이 강해지는데 이거를 거스르게 되면은 우리가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진짜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이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고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녁을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아침에는 바쁘다고 아침을 끼니를 거르고 점심에는 대충 샌드위치나 이렇게 저칼로리 음식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에 나를 위한 선물을 한답시고 폭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인슐린을 폭발시킵니다.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이 인슐린을 상승시키고 지방 분해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서 안 되겠다, 운동하러 가야겠다라고 운동을 해도 중요한 거는 지방 분해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미 인슐린 농도가 최고치로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낮에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해요. 활동력이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낮에 지방을 많이 꺼내 씁니다. 근데 그분들이 밤에 다시 인슐린의 농도를 올리는 그런 식단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지방이 찌게 되는 거예요. 지방을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연소를 못 시키고 그 지방이 다시 돌아가서 찌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지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많은데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100% 공통점이 저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버, 프로틴. 한마디로 식이섬유랑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저절로 당질은 적게 되고 GI 지수가 낮은, 한마디로 혈당을 많이 안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맛있는 거를 조금 먹더라도 식이섬유랑 단백질 공식을 꼭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식이섬유는 어떤 거를 섭취해야 되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채소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고기를 싸 먹을 때 많은 쌈채소 종류도 있고요. 샐러드에 넣을 수 있는 샐러드 채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을 때 같이 옆에서 구워 먹는 버섯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뭐 마늘이라든지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이런 채소들도 있고요. 뿌리 채소인 비트, 콜라비, 연근, 우엉, 더덕, 도라지 같은 채소도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에 넣어주셔야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이 채소에는 충분한 당질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먹고도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소를 충분히 먹어주시고 두 번째로 충분히 드셔야 되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어디에 많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기에 많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방이 좀 적은 부위로 이 고기들을 듬뿍 드셔주시고, 두 번째로 콩이나 두부나 아니면은 생선, 해산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단백질을 꽉꽉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섬유 함량은 저녁 식단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10g 이상을 먹는 겁니다. 아마 10g 먹기도 힘들 거예요. 제가 채소만 얘기했는데 식이섬유는 채소 말고도 통곡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콩에도 많이 있어요. 해조류에도 많이 있고, 뭐 버섯류도 얘기했고, 그리고 씨앗류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통곡물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콩에도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먹고 있는 뭐 수수라든지 조라든지 뭐 팥이라든지 이런 데도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채소 종류. 여기는 이제 좀 당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여기 있는 통곡물이나 콩은 당질이 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한 100에서 뭐 한 150g 이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얘네들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30g 정도씩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저녁에 먹는다고 하면은 한 5에서 10g 정도 먹는 게 괜찮겠죠. 저녁에 우리가 식이섬유만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단백질은 도대체 얼만큼 먹어야 되냐라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녁 식단에 단백질을 풍성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체중이 만약에 60kg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살을 빼고 있어요. 아니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곱하기 2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어떻게 되냐? 120g입니다. 그래서 120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단백질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이용 고기를 먹는다. 제가 100g 기준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은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뭐 오징어나 생선이나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100g당 20g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대부분 100g에 한 8g, 많으면 9g 정도가 있고, 두부가 단단할수록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콩 같은 경우도 100g당 단백질이 한 10g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게 또 그릭 요거트가 있어요.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도 100g당 한 8에서 9g, 완전히 꾸덕꾸덕하다 그러면 한 10g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건 요거에, 우리가 아침하고 점심에 만약에 3분의 1, 3분의 1 잘 먹었다 라고 하면은 저녁에 한 4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주시면 되는데, 아침하고 점심에 좀 부실하게 먹었다 하는 분들은 한 60g까지. 저녁에만 우리가 60g 먹으려면 고기를 한 300g 먹어야 되지만은, 이런 콩이나 이런 데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먹는다고 하면은 고기를 한 250g 정도 이상 먹거나, 아니면은 생선이나 두부나 다른 반찬을 더 추가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계란이 있네요. 자, 계란은 보통 한 개에 한 6g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계란이 너무 작아요? 그럼 한 5g? 계란 좀 크다? 그러면 7g 정도의 단백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구성하셔서 여러분 저녁 식단에 단백질을 30에서 한 40g 정도, 많게는 한 50g 이상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식이섬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녁 식단에 한 10g 이상 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은 충분히 배부르게 식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으면 살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주 나쁜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은 게 아니고요, 진짜 건강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탄수화물 섭취, 이것도 조금 당질 섭취도 제한을 약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먹게 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끝낼 거예요? 아니요. 먹고 우리는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식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추천하는 좀 식단은요, 식이섬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얘네로 좀 밥을 지으시고, 그 다음 채소를 준비하셔서 이 단백질 고기 같은 거 구워 쌈을 싸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귀찮아요. 그러면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채소로 뭐가 있죠? 나물 있어요. 그럼 나물 반찬 꺼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고기가 들어간 고기 반찬들,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도시락 제가 만들어서 계속 먹는데요. 그래서 브로콜리, 당근, 뭐 양파를 충분히 잘게 썰어서 볶아주시고, 올리브유나 이런 걸로 볶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볶아주시고, 그 다음 이거 콩고물이나 콩으로 밥한 걸로 같이 볶고, 여기에다가 잘게 다진 닭가슴살도 괜찮고, 뭐 소고기, 뭐 뒷다리살도 괜찮고, 뭐 홍두깨살도 괜찮고, 지방이 좀 없는 부위로 또 잘게 다진 육으로 해가지고, 또 소금이나 간장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간을 해가지고 맞추면 되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저녁 반찬을 좀 푸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다 볶음밥에다가 또 계란 후라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반찬들까지 같이 드셔도 괜찮으니까는, 저는 좀 저녁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좀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또 요리까지 해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루를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최고의 저녁 식사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는 방법이에요. 저녁 식사 여러분 원리 3가지만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인슐린을 낮춰라요. 그래서 탄수화물, 고탄수화물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저녁에 절대로 밥, 빵면, 떡, 뭐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설탕 들어간 거, 밀가루 들어간 거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 혈당을 많이 안 올리는 음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을 꺼내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저녁을 일찍 먹고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약간의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게 잘 때 지방이 타는 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 안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혈당도 안정화되고요, 인슐린은 최저 상태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 다음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저녁을 건강하게, 첨가물 없이, 그 다음 당이 올리지 않고 건강하게 먹게 되면은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태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채소나 해조류나 버섯이나 콩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걸로 근손실도 방지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좋은 지방, 제가 볶음밥 할 때 올리브유 쓰라 그랬죠? 샐러드를 좀 식감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견과류나 뭐 씨앗류나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식사를 마쳤으면요, 꼭 지켜야 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식사를 한 다음에 15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여러분 절대로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해주시거나 설거지를 해주시거나, 근육에 있는 글루트4 수용체라고 있거든요. 우리 먹은 게 혈당이 혈액으로 가지 않고 지방으로 가지 않고 바로 근육으로 가서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면서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당을 완전히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운동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 운동센터에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뭐 차 타고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걸어서 가시거나 좀 빨리 걸어서 가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시거나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운동센터를 안 하고 난 집에서 할 거다라고 하면 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주시거나 계단을 올라가시거나 하시는 저녁에 그 운동 루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운동하고 나면 너무 배고프던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너무 배고프신 분들은 거꾸로 운동을 하고 이 저녁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저는 운동만 하고 나면 식욕이 뚝 떨어져요. 그분들은 운동하고 식욕이 뚝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식욕이 올라오는지. 근데 운동을 하면 식욕이 뚝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개 중에 운동하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거는 운동을 오래 한 분들이 그래요. 근데 대부분 운동 초보자분들은 운동하면 식욕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운동하면 분비되는 그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식사를 하고 나서 운동을 하고 오면 아마 자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은 배고프지 않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밥을 먹었으면 우리가 운동하는 것과 함께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잘 자는 게 뭘까요? 바로 숙면이에요. 깊은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누웠을 때 빨리 잠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애가 우리를 잠들게 만들어요.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백색 등, 스마트폰, TV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최소한 다 꺼두셔야 돼요. 2시간 전에 꺼두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여러분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건강해야 지방이 잘 태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그 역할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끔 우리 몸을 세팅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 제가 말씀드리면 낮에 햇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햇빛을 보게 되면은 낮에 눈으로 세로토닌을 합성하고 그 합성한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도 내가 못 자겠다. 암막 커튼을 치시거나 방을 서늘하게 하거나 아니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거나 따뜻한 차를 먹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잠들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잠들었을 때 지방을 잘 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루틴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는 동안에 방의 온도가 너무 더우면은 지방이 잘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이 백색 지방을 태워서 열을 내는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방의 온도가 1도, 2도만 낮춰주면은 밤새 우리 몸에 있는 갈색 지방이 일을 해요. 약간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심지어 어떤 논문에는 자기 전에 찬물 샤워를 해라까지 얘기해요. 왜? 그래야 지방이 잘 타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앉아서 누워서 절대 핸드폰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밥 먹은 다음에 15분, 30분 여러분 골든타임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연구에서도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방 축적을 줄이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나와요. 밥 먹고 나서 여러분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잠자면서 지방을 태우는 거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잠잘 때 지방이 가장 많이 타고요. 근육도 그때 가장 많이 생겨요. 제가 제 회원 중에서 식단을 정말 잘하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회원이 있어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그 이유가 잠을 안 자서 그래요. 잠을 안 자는 회원들은 제가 어떻게 해도 살을 빼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안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효율이 줄어들어요. 내가 100% 효율을 낼 거 30%, 40%로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을 푹 자기만 해도 3배까지 효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저녁 식사했는데 배고파서 잠이 안 와서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가 3일 정도는 꼭 참으셔야 돼요. 우리 몸이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 몸이 지방을 꺼내서 쓰는 몸이 돼야 되는데 계속 탄수화물 대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지방을 꺼내 쓰는 거를 우리 몸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니까는 당장 탄수화물 넣어줘. 그 탄수화물로 에너지원 쓸게. 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먹지 않고 3일만 참으면은 그다음부터 지방을 꺼내 쓰는 몸이 됩니다. 처음에 식단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3일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3일만 하시면 여러분 바뀝니다. 지방을 쓰는 몸으로. 그리고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 게 저는 저녁 대신에 간단하게 과일 먹었어요. 저녁에 과일 먹는 거는 진짜 최악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살을 바로 찌게 하는 게 과당이에요. 오히려 포도당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당은 간으로 직행해서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저녁에는 먹고 나서 우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저녁에 과일 먹고 저는 운동 격하게 할 거예요 하는 분들은 적당히 드셔도 괜찮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녁 먹고 나서 적당히 움직이실 분들은 과일보다는 식이섬유가 높은 음식,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로 세팅해서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과일을 먹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껍질째 아침에 드시거나 블루베리나 뭐 딸기 같은 GI 지수가 낮은 음식, 뭐 아보카도나 이런 것들 위주로 드셔야지 우리가 살을 뺄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꼭 공복을 확보하셔서 인슐린 농도를 계속 잠들기 전까지 낮추고 최저의 인슐린 농도인 상태에서 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식이섬유랑 단백질 위주의 저녁 식사를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탄수화물 절대 먹지 말고 초가공식품 드시지 말고 술 드시지 말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위주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후에 가벼운 움직임 또는 운동 이것들을 꼭 운동이 안 된다면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서 멜라토닌이 왕성히 분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늘한 숙면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지키면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지방을 활활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나를 학대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부터 저녁 루틴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기로 마음먹은 저녁 루틴이라든지 저녁 식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하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다이어트 전문 운동센터를 운영해서 수만 명의 회원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만나고 있고 약 6만 5천 킬로 이상의 체지방만 감량을 시켜줬습니다. 또 다이어트 전문 도시락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을 시키고 살이 찌지 않는 몸, 정말로 지방이 타는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들한테 핵심은 저녁 루틴이랑 저녁 식사가 굉장히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을 빡세게 하고 칼로리 조절하고 배고픔을 참아가면은 여러분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우리 몸을 살이 빠지는 몸,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바꿔야 되고 대사 유연성을 길러야 돼요. 한마디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쓰는 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운동센터나 온라인 관리반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제가 판매하는 다이어트 도시락이 궁금하다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